자, 이번에는 8장 마지막 복습 문제를 풀이를 하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 복습 문제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핀의 직경 구하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뒤에 세 문제가 있었는데 핀의 직경 구하기 문제는 지난 시간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8.5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프레임이 A, B, C가 있고, 프레임이 이렇게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D, E, F는 지금 이렇게 세 점에서 지금 뚫려 있는 형태예요. 지금 핀으로 걸려져 있고, B, E가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 개의 나무 멤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 멤버가 이제 2 곱하기 4인 거죠. 단면적이 8인치의 제곱인 거고, 렉탱귤라 크로스 섹션이고, 그 다음에 핀은 전부 다 2분의 1인치짜리 직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maximum value of average normal stress in BE하고 CF에서 구하라네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힘을 지금 현재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FCF하고 FBE를 지금 구해야지만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힘이 걸려져 있고, 그럼 전체로 보면 이 A점은 이게 내려오면 이쪽은 지금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 AX가 있을 것이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AY, 반대로 이쪽은 생각하면 이제 들어올 거니까 DX, 이쪽은 D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것들을 구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에서 힘을 구해야 되니까 위쪽 것 또는 아래쪽 거를 가지고 풀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2차원 문제인데 지금 미지수는 3개가 있는 거, 4개가 있는 거고, 우리가 평형식은 3개니까 이건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걸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만 구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일단 D점의 모멘트의 기준을 두겠죠. MD가 합이 0인데 이쪽을 양으로 잡으면 지금 보면 여기가 기준이면 AY는 이 점을 통과하니까 AX하고 요 400파운드하고 지금 평형을 이루겠죠. 회전에. 그러니까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쪽이고 이거는 이쪽으로 돌아갈 거니 그냥 그대로 쓰면 AX에 곱하기 40은 지금 480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이제 75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X는 이렇게 하면 12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AX는 900이 되겠네요. AX는 900LB가 될 거고, 그러면 반대로 보면 DX도 지금 똑같이 900파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지금 AY, DY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구할 수가 없죠. 이거는 지금 900이 된 거고 이것도 900이 된 건데 지금 Y방향 합에 보면 Y방향의 힘의 합을 0으로 놓고 보면 AY 더하기 DY가 합쳐서 이렇게 보면 480이라는 것만 남아있죠. 지금 이것은 부호가 반대로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만 남아있으니 지금 이대로는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쪽을 뜯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쭉 놓고 여기가 지금 D가 있고 D에서는 DX 이렇게 보면 DY가 있죠. 근데 DX는 지금 900이었던 거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BE 이쪽 멤버를 생각하면 이 BE만 생각하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이력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F도 역시 이력 부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 점에 E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만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5대 4대
3이니까 이게 30이고 높이가 4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F에 지금 BE라고 쓰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F에 CF가 될 거고, 이 값 역시 5대 4대 3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그렇게 보면 이것을 이제 분력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쪽 X 방향하고 이쪽 Y 방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X 방향은 5분의 3일이 될 것이고, 그다음 대각선이 오니까 이렇게 BE가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질 거니까 F의 CF가 되고, 여기는 5분의 4 F의 CF, 여기도 5분의 4 F의 BE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900하고 요거하고 여기 합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y하고 이거하고 이거 합이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시그마 fx를 0으로 놓고 이쪽을 양으로 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5분의 3의 f의 be 더하기 f의 cf가 이게 뭐냐면 이쪽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9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f의 be 더하기 f의 cf는 이렇게 보면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1500 파운드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 이제 y쪽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지금 모멘트로 하나를 가지고 가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모멘트를 가지고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 힘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모멘트 기준을 둬버리면 지금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거 두 개만 남아 있는 거죠, 모멘트로. 그래서 이렇게 도는 모멘트하고 이렇게 도는 모멘트인데 원래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MD점을 기준으로 0이고 모멘트의 양으로 이렇게 잡으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의 F의 BE와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15가 있네요. 그죠? 15가 이대로 보면 마이너스 4분의 5의 F의 CF가 되고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기 45. 그럼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F의 BE는 마이너스 3배의 F의 CF가 돼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그럼 2배 F의 CF는 1500이 될 거고, 따라서 F의 CF는 750파운드, F의 BE는 이렇게 보면은 요거에 지금 3배 마이너스 3 곱하기 750 37 21 2250 이 파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보면 FBE는 여기서 보면 이 상태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 FBE는 이렇게, FB는 2250이라는 뜻이고 이쪽은 FCF는 750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BE가 인장인지 압축인지 CF가 인장인지 압축인지 보려면 여기에 재료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렇게 눌렀으니까 여기는 재료가 눌리게 되니까 여기는 압축, 여기는 재료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잡아당기니까 여기는 인장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BE는 인장이니까 A번에 BE를 보면 지금 보면 FBE가 2250파운드인데 얘는 텐션을 주고 있으니 그렇게 보면 이 값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는 직경이 2분의 1인치
그 다음에 이 폭은 여기서 4인치겠네요. 그죠? 이게 4고 두께가 2. 그랬으면 지금 현재는 잡아당겨지는 쪽으로 지금 걸려져 있으니까 FBE가 그러면 요 구멍에서 가장 크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는 여기 사이 면적을 보면 되니까 4에다가 이거 4에다가 2분의 1 만큼 빼야 되겠죠. 그죠? 이 직경이 2분의 1인치니까 곱하기 두께 2 에다가 힘은 2250 파운드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면 2분의 3 계산기를 누르면 지금 BE가 아니죠. BE가 지금 이게 인장이 아니고 압축이죠. 그죠? 잘못 썼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압축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이게 아니고 압축이 되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그대로 일어나겠네요. 2 곱하기 4 인치의 제곱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 281 ps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여기서 보면 CF니까 CF에서는 F의 CF는 750 파운드의 이거 부분은 텐션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 했던 그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 따라서 시그마 CF는 오는 BE가 될 거고 시그마 CF는 4 빼기 2분의 1 곱하기 2인치의 제곱에다가 750 파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7분의 750 107 psi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인장이 되고 이거는 압축이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만 그 전에 있듯이 여기 자유단 끝에 자유단이니까 이거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에다가 힘을 480을 주고 여기에다가 힘을 F의 CA라고 주고 이쪽을 이제 F의 CF라고 주면 이게 지금 평형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5고 3이고 4다 라고 해서 이거하고 이거의 이쪽의 Y 성분하고 이거 평형이니까 Y 성분은 5분의 4의 FCF고 이게 480이니 따라서 FCF는 그럼 12의 600이다.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이 여기에 나온 이 결과하고 지금 다르죠. 이거하고 지금 같지 않죠. 그래서 그동안 트러스에서는 이렇게 풀었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이 부재는 지금 힘이 여기 세 군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대로 보면 이력 부재가 아닌 거죠. 이력 부재가 아닌 거고 이력 부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력 부재일 때만 여기에서 이쪽 방향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력 부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힘이 이게 아니고 이 힘은 이쪽 X하고 이쪽 Y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FCA의 Y와 FCA의 X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양으로 그게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이게 다 존재하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대로는 지금 풀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식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미수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점에서만 이렇게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55번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는 빠르게 풀어봅시다. 이렇게 two identical linkage and hydraulic 실린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이제 포크리프트가 있고, 로드 서포티드 바이 더 시스템, 원 시스템, 여기 이제 1500파운드를 버티게 되고, thickness of member BD, 여기는 BD 멤버가 5분의 8, 5 나누기 8인치, 이게 두께고요. 두께고, 이럴 때 average shearing stress in the, 이 핀이 지금 2분의 1인치라는 거죠. 직경이. 하고 B점에서 이제 베어링 스트레스를 구하시오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이 다른 게 없으니까 여기 핀에서만 구하고 여기 베어링 스트레스는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핀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핀이 이걸 만약에 이렇게 누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핀이 이걸 만약 누른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요 직경, 핀의 직경하고 이 두께를 알면 베어링 스트레스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문제를 낸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걸리는 이 B점에 걸리는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힘을 구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전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기 이제 핀이니까 이거는 지금 또 C점이 걸려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B, C, D는 지금 이력 부재가 아니니까. 그러면 요 점에서는 이렇게 BY와 BX를 다 써주면 돼요. 어차피 핀이니까 회전 없는 거고 XY만 다 써주면 되니까. 그 다음 여기 롤러니까 롤러는 이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겠네요. 이 X로만. 그렇게 보면 이쪽 부분만 지금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렇게 B점으로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1500파운드 걸려 있는 거고, 여기에 EX가 있는 거고, 이 점인데 여기에는 지금 어쨌든 BX, 이렇게 BY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걸로만 보면 이 값이 1500인 건 알고 있겠네요. 그죠? Y 방향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BX하고 EX가 서로 평형을 이루는 건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모멘트 값 평형을 주면, 그러니까 이 MB에서 합이 0이 되고, 이렇게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점 기준으로 보면 EX가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모멘트 값이. 그러니까 EX 곱하기 B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두 개 합이 되겠네요. 그죠? 24가 되고, 이게 뭐가 같냐 하면 1500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값이 되겠네요. 20. 이렇게 되면 따라서 EX는 여러분 또 같이 풀어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1250 파운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1250이고, 그럼 이 값도 125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B에 걸리는 힘은 이 값하고 이 값이 있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B점만 보면 이쪽으로 1500, 이쪽으로 1250 파운드가 걸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향하게 될 거고, B라고 하는 거는 1500의 제곱 더하기 1250의 제곱의 루트만큼 크기가 되겠죠. 그럼 1250의 제곱 더하기 1500의 제곱의 루트 하면 1952.6 파운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거고, 이거 이제 B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의 힘을 구했으니까, 물론 여기 있는 이 각도도 구한다라고 하면, 세타를 구한다고 하면, 지금 탄젠트 세타가 1250에 1500이 되겠죠. 따라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로 보고 1500 나누기 1250, 이렇게 보면 50.2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이게 50.2도
벡터의 크기로 이제 구하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번을 풀면 A번은 이제 이 걸리는 쉬어링 스트레스네요. 그죠? 따로 이 부분이 더블 쉬어나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대로 타우는 이게 P인에서의 타올 거니까 이게 지금 직경이 2분의 1인치니까 4분의 파이에 2분의 1의 제곱 인치의 제곱 되고 힘은 이 값 그대로 쓰면 되겠죠. 1952.6 파운드 이렇게 되면 52.6 나누기 그리고 파이 나누기 4 여러분들 이제는 계산기는 쓸 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99 보면 9944.5 끝에가 PSI가 되겠죠. 이거하고 이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9.94 KSI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번 베어링 스트레스니까 B점에서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하면 아까 이 모양을 보면 지금 여기서 힘이 이쪽 방향으로 밀고 가게 될 거니 이렇게 밀리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던 거에서 힘이 이쪽으로 밀리니까 이렇게 베어링 스트레스가 쭉 생기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크기는 1952.6 파운드고 이거는 요 직경 곱하기 두께를 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께가 5분의 8인치의 제곱 이렇게 하면 152.6 나누기 0.5 곱하기 8 하면 이대로 보면 6248.3 이 PSI니까 이거는 6.25 KSI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죠. 처음에 이거 구하는 것만 좀 고민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8.58번 봅시다. 이제 나무로 되어 있고, 이제 75에 125, 경사면 문제가 되겠죠. 유니폼 렉탱귤라 크로스 섹션이고, 글루로 붙여져 있는데, 하중 P는 3.6. 이게 지금 3.6kN인 걸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글루에, 여기에 글루에 보면 스트렝스니까 이거는, 보면 텐션으로 이 풀을 이렇게 돼 있던 이쪽으로 잡아 뜯는 방향. 그러니까 시그마 U는 1.1 메가파스칼인 거고, 그 다음에 쉬어 쪽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뜯어낼 수 있는 거는 타우 U는 1.4 메가파스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럴 때 팩터 오브 세이프티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에서의 수직 응력하고 전달 능력을 미리 구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수직 응력 전달 능력은 우리가 그냥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지금 3.6이고 그러면 반대로 이쪽으로 작용할 거고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주어지겠죠. 그럼 이게 지금 65도고 우리가 아는 세타 값으로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간 세타 값이니까 그렇게 하면 25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공식에 넣으려면 세타를 25도로 쓰면 되고 물론 이쪽 편이니까 마이너스 25도로 하면 방향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3.6이고 이게 65도니까 이 값이 65도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코사인 값 65도 이 값은 65도니까 3.6에 사인 65도 그리고 면이 이렇게 쭉 있고 이 에어리어니까 요 에어리어는 A0는 75 곱하기 125 그럼 이게 지금 A 세타라고 보면 이게 65도니까 따라서 보면 A 세타의 사인 65도가 A0가 됐으니 따라서 A 세타는 75 곱하기 125에 나누기 사인 65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시그마는 위에 이게 n이죠. 이게 n이죠. 그러면 3.6에 사인 65도 나누기 75 곱하기 125
나누기 사인 65도.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25도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제로에 보면 사인 65도의 제곱인 거고, 이 값은 코사인 25도의 제곱인 거고. 똑같이. 그럼 자, 여기에서 먼저 앞에서 이 계산부터 합시다. 항상 써야 되니까 시그마 제로는 3.6 kN 나누기 75 곱하기 125 mm의 제곱. 그러면 3600 나누기 75 나누기 125를 하면 되니까 0.384. 그대로 보면 0.384 이것도 지금 현재 메가파스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사인 65도의 제곱. 그러면 0.315. 그 0.315니까 315 315.4 kPa 이렇게 되는 거고, 타우는 똑같이 해보면 시그마 제로에 곱하기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사인 6분의 코사인이 될 거니까 사인 2 곱하기 65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가 코사인이 되고 이게 사인이 붙어서 사인 코사인이 붙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타우를 구해보면 시그마 제로가 0.384 곱하기 0.5 곱하기 사인 147.1 kPa. 그러니 이제 따라서 이제 이 수직 응력 쪽에서의 팩터 오브 세이프티를 구하면 시그마 U 나누기 시그마 값이니까, 여기서 계산된 값이니까 시그마 U가 1.1 나누기 315.4 kPa 이 되니까 이 값을 구하면 3.49 되고, 전단 응력 쪽에서 FS는 타우 U 나누기 타우가 될 거니까 이 값이죠. 1.4 메가파스칼에 나누기 147.1 kPa. 얘는 9.52. 그러면 전체 중에서 낮은 걸 써야 되겠죠. 이제 힘이 올라가면 여기서 먼저 파괴가 일어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 팩터 오브 세이프티는 3.49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좀 문제풀이는 이걸로 하고요. 지난번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식을 써줬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식에서 보면 짧게만 한번 풀어만 볼까요? 그러면 47번에 지금 그때 구했던 거는 이제 이 CF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CF였죠, 그죠? CF가 여기 걸린 CF에 걸리는 힘이 지난번에 풀어봤을 때는 인장이 되고 39kN 전체 39kN인데 한쪽만 생각하면, 여기에 생각했던 한쪽만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39 나누기 2, 이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핀만 생각하거나 여기서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핀의 직경을 D라고 놓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폭이 지금 40이었고, 그죠? 40이고 두께가 10이었으니까 40-D 곱하기 10, 이게
면적이고 여기다 39 나누기 2 킬로뉴턴이 걸려 되었었고, 핀만 보면 타우는 4분의 파이 d 제곱에 39.2의 킬로뉴턴 인데, 여기서 보면 요쪽 것만 보면 그죠, 정말 핀 하나로 보면 양쪽이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저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거 두 개가 동일하다고 놓으면 되는 거죠. 이거하고 동일하게 되는 d를 구하면 되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정리하면 4분의 파이 d 제곱하고 보면 10 곱하기 40 마이너스 d가 똑같게 되는 거고, d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두 개 갖고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서로, 여기서 보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10d 빼기 해주면 400 전체로. 따라서 d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한쪽 것만 풀어보면 더하기 10대 파이 곱하기 400 루트에 n썰 하면 요 위에 값이 36.83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보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대 나누기, 이렇게 하면 D의 하나는 17.08mm 이고 또 하나 D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죠. 양의 값만 되겠죠. 그래서 직경은 17.08일 거예요. 그래서 17.08을 쓰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게 나올 거고, 그때 이제 이 안정계수를 구해보면 되니까, 지금 이 케이스는 지난번에 안정계수를 똑같이 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응력이 같게 되는 D를 구하는 거고, 지난번에 숙제로 낸 거는 이제 안전계수가 동일한, 그죠? 안전계수가 동일한 문제를 냈으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고, 이 결국 뭐냐면 시그마 U 나누기 시그마 ALL 한 거하고 타우 U 나누기 타우 허용량하고 같게 돼야 되니까, 요 위에 보면 이게 39 나누기 2에 이 밑에 면적 10에 40 마이너스 D, 이거 분의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보면 뭐네요, 그죠? 여기서 보면 텐션에서, 그 다음에 슈어에서는 요거, 우리가 분의 400 한 거하고 이 150하고 39 나누기 2에 파이 4분의 1 D제곱, 이거하고 같게 놔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뭐 하나의 의미 있는 값이긴 한데, 지금 풀으라고 했던 거는 요거니까, 지금 그래서 따라서 요쪽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요 계산만 해보면, 일단 이쪽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지웁시다. 요 식을 풀면 이게 올라가야 되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400 곱하기 여기 39 나누기 2에 파이 나누기 4의 d의 제곱인 거고, 이거 지금 같은 게 여기 이쪽으로 올라오면 되니까 150 곱하기 39 나누기 2에 10에 40 마이너스 d, 그럼 이건 역시 없어지고 올라가면 되니까 400에 40 마이너스 d는 150 곱하기 4분의 파이
D의 제곱. 따라서 이렇게 보면 더하기 4000D 마이너스 0이 되겠네요. 따라서 D는 여기서도 한쪽만 남을 것 같으니까 2A분의 150 파이 마이너스 4000 여기서 이렇게 4000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분의 여기 4를 빼먹었네. 곱하기 4 2제곱 마이너스 4A니까 이렇게 보면 4000의 제곱 더하기 150 곱하기 파이는 돼. 이 값이 뭐냐 하면 9560 여기다가 빼기 4000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 나누기 곱하기 파이 나누기 2 하면 D는 23.6mm가 나오네요. 그래서 D는 23.6mm가 되고, 이건 응력이 같을 때, 이거는 안전계수가 같을 때, 그리고 그때 이제 안전계수를 구하면 될 거니까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전체로 보면 이때 당시 여기 밑에 있는 그러면 타우 허용 응력만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39 나누기 2에 4분의 파이 곱하기 23.6의 제곱이 되니까 19 나누기 2 나누기 가로열고 파이 나누기 4 곱하기 23.6의 제곱 곱하기 1 0 그러면 이게 44.58 파스칼이 나오고요. 그러면 따라서 FS는 이걸 나누면 되니까 150 나누기 44.58을 하면 되니까 3.36의 안전계수가 나오겠네요. FS가. 참고로 이것도 이쪽 부분 또 그냥 마지막 계산해 보면 400 나누기 가로 열고 39 나누기 2 나누기 가로 열고 10 곱하기 가로 열고 40 빼기 23.6 하면 3. 요쪽 거를 계산하더라도 지금 보면 3.364가 당연히 나오겠죠. 요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답은 FS는 3.364일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직경은 23.6이 답이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9.2절이 되겠는데 이쪽 부분은 재료 역학이던 기계공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재료의 성질 자체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응력 변형률 선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8장에서 이제 응력이라는 걸 했고 9장의 첫 부분에서 이제 변형률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변형률을 하고 났으니 그 뒤로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거를 나타낸 것이 응력 변형률 선도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Y축은 응력이고 X축은 변형률로 해서 응력 변형률 선도를 보여줬죠. 그것을 얻기 위한 실험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재료를
재료가 어떤지, 어떤 재료의 성질이 있는지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응력 변형률 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그러한 실험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영상하고 사진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점 3에서 이제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야기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재료의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스트레스고 스트레인이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선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네모난 걸로 해서 하중 P에 이렇게 A 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하중 P라고 하지만 여기에 전체로 다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를 이렇게 꽉 잡아서 당긴다고 하면 이 중에서 이 전체가 어디로 갈지, 그 다음 여기 부분이 잡혀 있으니까 실제로는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잡아당기면.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다 균일한 변형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균일한 변형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편을 만들어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이 전체보다는 조금 작게 되니까 이 면적이 A0인데 이 면적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응력 변형 자체가 이 가운데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편은 이제 나사산을 내서 볼트처럼 나사산을 내서 이렇게 끼는 방식, 아니면 이런 형태의 나사산이 아니고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립으로 잡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그립 부분이 되는데, 이쪽 부분 이제 다양하게 잡는 방식에 따라서, 장비에 따라서 이제 다른 형태로 만들면 되고, 이런 형태로 만든 것을 인장 시편이라고 그래요. 인장 시편. 그래서 이 전체 기둥이 이렇게 쭉 있었다고 하면, 원형 시편이라고 있었다고 하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작은 이 반지름이 지름이 더 작도록 파내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곡률 R을 줘서 이렇게 시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곡률 R을 줘서 이렇게 이 직경 차이를 연결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응력 집중 현상, 나중에 보면 응력 집중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곡률을 주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전체를 다 길이로 보면, 아까 전에 이 스트레인을 보면 L0분의 원래 길이분의 델타 L이 되고, 이 부분은 A0분의 P가 되니 이쪽을 이제 잡아당길 거예요. 이렇게 하중을 잡아당길 건데, 여기는 L0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점 정도 또는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이 부분을 L0라고 잡아줘요. 그래서 이 L0를 우리가 표점거리, 게이지 랭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게이지 랭스 또는 표점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L0가 변형 전 기준이 되는 초기 길이가 돼요. 이 변형률의 이 기본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단면적 A0가 응력에서 말하는 이 초기 단면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중을 주면 늘어나게 될 건데, 이렇게 해서 늘어날 때는 이 전체 시편 그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릴 거고, 여기까지 물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이 전체가 쭉 늘어나지만 그 부분 말고 요 L0 부분에 대한 여기 나오는 요 델타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이 스트로크, 우리 이제 스트로크라 그러는데, 잡은 지점의 전체의 변형량을 재는 것이 아니고 요 지점의 변형량만 재야 되기 때문에, 요 지점의 변형량만 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집게처럼 달게 돼요. 집게처럼 달아서 이 시편을 물고 있으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익스텐소미터라고 해서 신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늘어난 델타량을 이제 일롱게이션이라고 해서 신장량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쪽 길이를 재는 거는 신율계고, 이쪽 부분의 반경 방향의 길이인 즉 이제 직경을 재게 되면 이 부분은 직경 감소량을 재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포화송비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미리 할 때 보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이쪽 부분 줄어든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줄어드는 비율도 재료의 상수로 일정한데,
재료마다 독특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포화송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화송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쪽 부분 이제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다 측정을 하게 되죠.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다 시편 이걸 잡고 다이얼 게이지를 잡았지만 지금은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요. 요즘은.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되는데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인장 시편 또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구글 같은 데서 구글에서 이렇게 인장 시편을 치면 돼요. 구글에서 이렇게 인장 시편을 치고 뭐 전체로 보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미지에서 나오는 이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KS 규격들이에요. KS 규격. 그래서 말하는 이제 KS 규격품들 중에서 이렇게 이 직경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환형, 봉형 시편은 어떻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사각형 형태인 거죠. 직사각형 형태의 소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시편을 그래서 이제 인장 시험편 KS 규격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시편 다 이런 형태로 그리게 되죠. 모양도 이렇고 실제 시편은 이렇게 생겼어요. 시편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잡는 부분을 가공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하지만 다 시편은 이제 잡는 부분은 굵고 그 다음 이쪽 부분만 실제로 늘어날 부분만 훨씬 더 줄어들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건 고무 같은 거 시편 따내던 형태인 거고 요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딱 그리프로 걸 수 있도록 걸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부분을 해야 돼요. KSB의 0801 분이 이제 인장 시험편 금속 재료 시험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되면은 이 식들과 이 케이스 규격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재료를 실험하고 싶으면 이 규격대로 시편을 가공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종축은 시그마값, 이제 횡축은 변형률값, 이렇게 종축은 응력, 횡축은 변형률로 이제 처리를 하고, 다만 여기서 동일 재료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시편이 있다고 해서 시편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보통 위쪽은 잡고 아래쪽은 잡아당기는데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이 시험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UTM이라고 보통 부르는 애들이에요. Universal Testing Machine 라고 해서 Universal 이제 테스팅 하는 이제 머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UTM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여기서 보통 보면 위쪽은 보통 위쪽이나 아래쪽은 잡고 그 다음에 이쪽을 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하중을 잴 수 있는 로드셀을 달아요. 이렇게 로드셀을 달아 놓고 밑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쪽 쭉 잡아당기면 밑에 여기는 그립에 잡혀 있고 여기는 익스텐션 미터 신율계가 걸려 있으니까 잡아당기면서 이쪽 반력 하중이 생기니 그거를 로드셀에서 하중 P를 재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를 델타긴 한데 이거는 이제 보통 실제 스트로크의 델타량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델타량을 실제 구하게 되죠. 요 길이가 L0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문제는 시험 조건들이 달라져요. 이렇게 시험 속도가 굉장히 아주 천천히 잡아당기면 이제 이런 시험을 이제 정적 시험이라고 정적 이제 인장 시험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재료 자체가 이 고속 또는 동적인 상황에서도 이 물성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뭐 동적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고속 시험 형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시험 속도에 따라서 즉 이제 보통은 분당 몇 미리, 그러니까 분당 10mm, 예를 들면 이렇게 10mm per min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게 이제 정적 시험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 온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재료 자체가 고온이냐
저온이냐 뭐 상온이냐에 따라서 그 값들이 달라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 장비는 책에 보면 364페이지에 UTM이라고 돼 있고 그 옆에 10편 또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간단하게 이제 요즘 인터넷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이라고 치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인스트론 거, 그 다음에 MTS 거, 뭐 시마추 거, 여러 가지 일본 것들도 있고 국내산들도 있고 한데 되게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모양들이.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 사이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기둥에 이렇게 헬리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계식으로 약간 이렇게 당기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쭉 올라가겠죠.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시편을 걸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유니버셜이라고 붙은 이유는 이건 뭐냐면 인장 시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압축 시험이 되는 거고 그 누르는 방식 중에서도 보면 이런 거 같이 보면 이런 걸 보면 3.9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점 지지하고 이 점을 지지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시편에 여기 잡고 여기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눌러서 이렇게 9핌 밴딩을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이제 3점 밴딩 시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인장 시험 말고도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이제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 또는 UTM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책에도 있고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장비들이니까 우리 학교에도 공동 실험 실습관에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장비를 보면 우리 학교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시마추 건데 장비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시편이 들어가게 되고 보면 요 사이 요 부분 이제 그립으로 잡는 부분이 되고 요 사이에 시편이 들어가고 이제 위쪽이 이제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이제 로드 셀들이 달려 있겠죠. 이제 그립이고 여기는 이제 요쪽 부분 로드 셀이 달려 있겠네요. 위에 이쪽에 같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이걸 돌리면 이 부분 위로 쭉 딸려 올라가면서 이제 쐐기 형태니까 이렇게 잡는 방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하중돼 있고 이건 이제 시험하는 화면 보여주는 거고 요 부분이 이렇게 달려 있는 요 부분이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그래서 요 부분에 이렇게 딱 이 나이프처럼 이렇게 딱 잡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익스텐소미터예요. 여기 이제 시편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시편하고 같이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율계라고 하는 익스텐소미터예요. 네. 이제 시험 장비, 이제 시험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시편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인장 시편이고 익스텐션 미터가 이렇게 바깥쪽에 걸려 있다가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데 같이 움직이게 될 거니까 이렇게 이 스트로크의 이 위쪽에 이제 크로스 헤드 이런 거 이제 크로스 헤드라 그러는데 크로스 헤드의 움직임하고 별도로 이쪽 부분에서의 움직임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건 원형 시편을 잡을 수도 있고 이제 판형 시편을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요 그림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직접 찍은 영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들을 알려줄 테니까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쪽 왼쪽 편에 보이는 이게 이제 로우 카본 스틸, 이제 저탄소광이죠. 이렇게 저탄소광.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강철 중에서 약간 좀 구조용 중에서 약간 낮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소량이 올라가면 강들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가 좀 적으면 조금 낮은, 그냥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렇게 구조용 강종들 중에 하나인데, 탄소가 좀 적으면 이렇게 보면 시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쪽은 이제 탄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게 돼요. 직선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부분 이제 그러면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여기 윗부분에 이제 요 순간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탄성 구간이 되는 거고, 탄성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힘을 주면 쭉 올라가는데 힘을 다시 놓으면 원위치로 제자리로 되돌아오겠죠. 그게 이제 탄성 구간이 되는 거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성 구간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소성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료 자체가 항복되고 이제 이거를 일딩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항복된 소성으로 들어가는 그때의 현상들은 이제 항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탄소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 항복 위에서 딱 지나가면 위쪽을 딱 튀면서 다시 떨어져서 약간의 이렇게 이 플럭체이션을 하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위쪽 부분을 상항복점, 어퍼 일드 포인트라고 이야기 부르고, 아래쪽 라인을 이제 하항복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어 일드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들은 되게 조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하항복점들을 이제 항복 응력값으로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우리가 일드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2번 구간, 첫 번째가 탄성 구간이죠. 여기서 책에 있는 걸 보면, 책에 36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일드 구간이 있고, 앞쪽에 이제 탄성 구간이 쓰여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1번 탄성 구간이 되고, 2번 일드 부분이 되고, 그래서 보면 이게 여기가 1번, 이 부분이 일드가 되는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따라 위로 쭉 올라가는 이 부분이 3번이 돼요. 그 다음에 최고점이 있고 최고점을 지나서 나오는 걸 5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 부분을 지나서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이 하중이 올라가면서 변형이 늘어나면 하중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트레인 하드닝은 나라 말로 보면 변형 경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때로는 이 부분을 이제 워크 하드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워크 하드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재료역학에서는 이쪽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선형 탄성 구간, 요 탄성 구간이 중요한데, 재료 자체로 보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저탄소가 아니고 조금 더 탄소가 들어가거나 하면 이제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요 부분이 없어지게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이 루더스 밴드가 일어나는 부분, 또는 코트렐 애트모스피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선형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 뒤부터는 이렇게 쭉 약간의 곡선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따라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잡아당겼다 놓으면 원위치로 되돌아오는데, 여기를 넘어가서 여기에서 하중을 놓게 되면 여기에서부터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요 면 지워져 버렸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이 라인이 쭉 있게 되고, 선형 탄성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쭉 따라 올라서 여기에서 놓게 되면, 여기서 하중을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평행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게 돼서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하중이 완전히 됐을 때 이 지점에 내려오니 여기서 요만큼의 변형량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변형량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영구 변형량이 되는 거예요. 영구 변형률이 되는데, 영구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떨어지고 났을 때 다시 하중을 주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 선도하고 만나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원래는 이 지점만큼 이 지점보다 응력이 이 시그마 y라고 되어 있는 1등 응력, 항복 응력보다 높게 되면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이거보다 낮으면 탄성 변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값보다 더 높은 데서도 탄성 변형을 하는 거죠. 소성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바뀌게 되면 한번 잡아당겼다가 영구 변형이 생긴 다음에는 다음 소성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값이 아니고 그때 직선 따라 올라가서 만난 이 커브의 항복점까지 올라가 줘야지만 그때 이제 이 소성 변형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항복 응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항복 응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 응력이 증가를 한 거죠. 뭐에 따라서? 여기서 처음 이렇게 왔다는 거는 우리가 변형을 준 거죠. 여기서부터 탄성공을 지나서 소성까지 변형을 시킨 다음에 힘을 뺐더니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 뒤는 다시 힘을 줬더니 항복 구간이 올라간 거죠. 항복 응력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변형을 통해서 항복 응력이 올라갔다. 즉 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합쳐서 그러면 변형을 통해서 경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여기까지를 변형 경화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strain harden이 된 거죠. strain hardening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포물선 형태니까 이걸 루트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엡실론을 약간 n승으로 써서 요 이제 지수 형태로 요거를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n이 1이 되면 엡실론의 n승으로 보면 n이 1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2가 되면 이렇게 될 거고, n이 만약에 2분의 1이면 루트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니까 되게 이제 이런 형태. 그래서 요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n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아래쪽으로 곡선이 더 많이 같은 변형량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낮게 가겠죠. 그래서 이 n 값을 우리가 이제 변형 경화 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 경화의 strain hardening의 지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스포넌트죠, 얘는. 변형 경화 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n 값을. 그래서 n 값이 커질수록 더 변형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n 값이 작으면 이 하중을 받았을 때 좀 덜 강해지는 거죠. 덜 강하게 보이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스트레인 하드닝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재료의 변형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이 스트레인 하드닝 또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제 소성이 일어나는 구간이죠. 여기까지 오면 탄성이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야지만 영구 변형, 즉 소성 변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제품이나 이런 금속 재료들은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거 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소성 가공이라고 부르는 거고, 소성 가공을 하려면 당연히 재료를 여기까지 변형을 시켜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면 파단이 되겠지만, 탄성에서 파단 전까지 변형을 줘서 내려왔을 때 영구 변형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이 형상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강화한 방식이 소성 가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플라스틱
플라스틱 워킹이 되는 거냐,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공 관점에서 보면 이제 워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쓴다는 거는 가공 관점에서는 워크 하드닝이 되는 거예요. 가공 관점에서는 이게 n 값이 커지면 가공성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힘을 이건 변형을 주는데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n 값이 작아지면, n 값이 좀 작으면 얘는 어디로 가 있냐 하면 n 값이 작으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작으면 훨씬 더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거의 여기 소성 시작부터 거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이 열을 받았을 때, 열간, 온도를 올리면 훨씬 더 가공이 쉬우니까 아래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n 값이 커질수록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소성 가공이 하려면 같은 변형을 만들 때 힘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소성 가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그래서 이 구간을 strain hardening이라고 하지만 work hardening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요 점도 중요한데, 이 점이 이제 결국 이 전체의 그래프에서 보면 가장 높은 점이죠. 가장 높은 점. 가장 높고 또는 이제 맥시멈이 되는 값이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높으니까 이제 ultimate라고 해서 이제 시그마의 U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배웠던 극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극한 능력, 한계 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 능력이니까 이 부분 U가 이제 ultimate 인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텐사일 강도니까 strength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쓸 때는 UTS로 이렇게 많이 써요. 시그마 UTS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극한 인장 강도, 극한 인장 강도 또는 이거를 극한 강도 또는 인장 강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면 인장 강도, 극한 강도 이렇게 해서 뭐라고 표현해도 똑같은데 이제 그런 의미로 가장 큰 이 재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력, 그러니까 이 응력보다 더 크게 재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 변형이 되면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하중이.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재료 자체가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지점이 지나면 저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모양들이 온폭 파이게 들어가요. 목처럼 우리가 엿가락 이렇게 잡아 당기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때부터 쭉 늘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람의 목처럼 된다고 해서 이제 네킹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네킹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편이 갑자기 급격하게 얇아지는 순간이 그때부터가 이제 이 극한 이 값이 지났을 때, 극한 인장 강도 지나면 여기까지 천천히 줄어들다 이 순간에 이게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그부터는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두 개가 분리가 됐을 때는 이제 럽처가 일어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재료가 쭉 올라갔다 해서 쭉 파단돼서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때까지 파단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도 보면 이제 파단 강도, breaking strength라고 해서 시그마 B라고 쓰게 돼요. 그래서 저탄소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었죠. 그죠? 1번 구간. 여기서 봤을 때 1번 구간, 1도 2번 구간. 여기 이제 더 많아졌네요. 그래서 1번, 2번 구간이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구간을 보면 이 탄성 구간까지 이때 구간까지 보면 변형률로 보면 이 부분이 보면 한 0.0012 정도가 되고 1드가 일어날 때까지가 0.02,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 파단이 일어날 때가 0.2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 값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거에 보면 그냥 곱하기 200배 정도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탄성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탄성 구간은 전체 재료의 변형 파단까지 봤을 때는 한 2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분의 1 정도. 그래서 탄성 굉장히 짧고 그 뒤쪽 소선 구간이 긴데, 우리가 실제 다루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현재는 다루고 있죠. 이 구조물이라는 것 자체도, 구조물이라는 자체도 힘을 받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이상이 되면 파괴가 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인 연성 재료의 모양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이제 취성 재료로 가면, 취성 재료는 우리가 이제 브리틀 재료, 연성 재료는 이제 덕타일이라고 불러요. 덕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글 보면 이제 닥타일관 이런 것이 이제 닥타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덕타일이라는 뜻인데, 이제 연성 재료, 연성이라는 건 조금 질기다는 뜻이에요. 질기다. 재료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끊을 때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질기게 가면서 이제 연성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파괴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취성재료 브리틀은 잘 깨진다는 뜻이에요. 깨진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유리 같은 형태인 거죠. 유리 같은 형태인 거고, 재료 중에서는, 금속 재료 중에서는 이제 주조한, 추철 중에서도 이제 회주철 이런 애들, 이제 바로 이제 쇠를 녹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애들은, 그런 재료들은 잡아당기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툭 끊어져요. 갑자기 올라가서 이러한 위쪽 이런 네킹 구간이 안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나올지 모르는 채 그냥 가다 툭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과는 시그마 B하고 시그마 U하고 똑같은 거죠. U하고 B하고 똑같은 거죠. 파단될 때, 이 럽처되는 순간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네킹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네킹 현상이 없으면 이제 취성 재료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재료는 크게 보면 이제 연성 재료의 특성을 띠는 게 있고, 취성 재료의 특성을 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성 재료도 많이 강해지면 취성 재료 쪽에 경향을 좀 띠긴 하는데, 되게 이제 내부의 구조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달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계공작법 또는 이제 자동차 재료화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1번 구간, 여기 나오는 1번 구간, 아까 전에 탄성 구간이라고 했죠. 탄성 구간에서는 탄성 변형 구간인데, 이때는 이제 원자 간의 힘, 이제 이런 금속 재료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원자 간에 이렇게 힘들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쭉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걸 잡아당기면 이 요 두 개 사이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 안에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이거 사이 이제 스프링처럼 이렇게 쭉 힘을 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잡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힘을 줘서 전체를 잡아당기면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끊어지진 않은 채로 늘어나 있다가, 그렇게 됐다가 이제 힘을 놓게 되면 이 사이가 스프링이니까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직선이고, 그 다음에 본딩 비트윈 아톰들 간에 이런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의 특성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놓게 되면 같은 형태로 스프링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쪽 넘어가게 되면 소성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서 잡아당기게 되면 이 부분이 밑에 이 부분이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이렇게 밀려서 이제 전단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위라고 해서 하나 부분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함들이 있어서 재료들이 이제 소선 변형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큰 하나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잡고 있던 것들이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이게 없어지고, 여기 와서 밑에 하고 잡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다시 또 다른 밑에 하고 잡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밀리듯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변형 자체, 소성 변형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원자하고 이쪽 원자하고 다시 또 잡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잡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힘을 제하를 시킬 때 힘을 빼더라도 이 부분들이 이렇게 또 역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잡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놓더라도 이 원래 기울기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왜냐하면 이 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자들 사이의 힘이기 때문에 이거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 여기 있던 스프링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오는 거하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성 구간이 되는 거고 2번에서 여기에 보였던 1딩 구간 특히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상항복점과 하항복점 있는 구간은 우리가 루더스가 이렇게 위에 이제 독일어로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이제 루더스 밴드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루더스 밴드는 이제 국부적인 소성 변형들이 좀 생기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루더스 밴드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루더스 밴드는 이 그림 잠깐만 보면 되는데 예. 자, 루더스 밴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을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밴드처럼 이렇게 쭉 생겨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인데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제 살짝 잡아당기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리는 형태거든요. 또 이렇게 살짝 밀리고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쭉 생기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루더스 밴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런 구간이 어디에 생기냐면 요 부분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요 구간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더스 밴드는 이제 그래서 전체가 한 번에 다 이 부분이 한 번에 다 이렇게 소성 변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보면 unyielded 메탈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남아 있고 각각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밴드처럼 이렇게 쭉쭉 생기는 것들이 이제 실제 볼 때 이렇게 보겠죠. 이제 생기는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생기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루더스 밴드 때문에 생기는 거고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항복점, 여기가 하항복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했지만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가공경화, 소성변형 구간, 변형경화 이건 이야기를 다 했죠. 그죠? 전단능력이고 소성변형은 디슬로케이션, 전이가 있고 이제 좀 빠져서 밀려서 한 칸씩 이렇게 밀려가는 부분이고 슬립 때문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더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4번 요 마지막에 이제 그 최고점 지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킹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네킹 구간에서는 국부적으로 단면이 갑자기 이렇게 쏙 작아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대략 요 부분은 더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를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텐사일 테스트를 치면 나오는 게 가장 이제 요 첫 번째 여기 이제 Material Science 2000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한 115만 회죠. 한 7년 전에 했는데 저도 수업 시간에 계속 이 영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First test, material with yield point phenomenon. The tensile test. First test, material with yield point phenomenon. In the first tensile test, a plain carbon steel with yield point phenomenon is to be tested. This is the test piece.
It has a cylindrical test region with an original diameter of 10 mm and an original gauge length of 100 mm. Within this test region, distance marks have been drawn at regular intervals. They help to visualize and measure the plastic behavior of the specimen. Using a hand control, the tester moves the upper crosshead into its correct starting position. Now he can place the threaded ends of the test piece in the lower and upper grips of the testing machine. In the next step, he swings the extensometer into its working position and checks that everything is correctly prepared. Then he selects all necessary testing parameters on the control computer. Ready. The test starts and the extensometer's sensor arms are carefully pressed onto the test piece. This way, the gauge length can be measured throughout the whole tensile test. The gauge length is displayed at the bottom right-hand corner of the screen. At the beginning, it amounts to 100 mm. During the tensile test, the test piece is slowly and constantly elongated with a standardized speed. The force that the test piece opposes to the imposed elongation is recorded and can be seen at the bottom left-hand corner of the computer display. The material behavior can best be observed in a force elongation diagram. The force F is being plotted upwards on the vertical axis, the elongation delta L towards the right on the horizontal axis. At first, the force rises rapidly. Force and elongation are proportional and form a steep, straight line in the diagram. In this area, the material behaves elastically. If the test piece were to be unloaded from this area, it would spring back completely to its original length. In materials with yield point phenomenon, the end of the elastic area can be seen clearly. The plastic deformation starts abruptly and is accompanied by a sudden drop of force. If the test piece were to be unloaded now, it would not spring back to the original length, but instead show a permanent elongation. In the next stage of the tensile test, an almost constant force level with slight fluctuations occurs.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Luders effect. After a certain strain, known as the Luder strain, the force increases again. The material opposes an increasing force against the imposed elongation. It strain hardens. Up to the point of maximum force, the test piece is strained uniformly along its length. This means that the test piece gets longer and thinner but keeps a cylindrical shape. As soon as the maximum force is reached, a neck begins to form at one point of the test piece. All further plastic deformation now only takes place at the neck, and eventually the test piece fractures there. In the recorded force elongation diagram, the force FEH at the upper yield point can clearly be seen. This is the highest force the test piece can sustain elastically. FEL is defined as the force at the lower yield point, Fmax as the maximum force. Using these forces, the strength properties of materials can be calculated. The upper yield strength REH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force FEH by the original cross-sectional area S0. The lower yield strength REL is defined in a similar way. The maximum force divided by the original cross-sectional area is called tensile strength RM. In the last step, the tester swings the extensometer back into its resting position and removes the broken test piece. On the work table, he puts the fragments back together again. With the help of the distance marks,
the percentage elongation after fracture can be determined. This is the permanent strain after fracture and amounts to about 30% in this example. Please note that the percentage elongation after fracture depends on the length to diameter ratio. By measuring the smallest diameter at the point of fracture, the percentage reduction of area can be calculated. It describes the reduction of cross-sectional area at the point of fracture in relation to the original cross-sectional area. In the second tensile test, a material without yield point phenomenon is to be tested. In this case, it is a precipitation-strengthened aluminium alloy. The test piece has exactly the same shape and dimensions as the specimen in the first test. It is cylindrical, with an original diameter of 10 mm and an original gauge length of 100 mm. After fitting the test piece into the testing machine and panning the extensometer into its working position, the test can start. The initial linear curve in the force elongation diagram again shows the elastic behavior of the material. But this time, the end of the elastic area is not revealed by a sudden drop of force or any distinct change. There is a smooth and gradual transition from linear elastic behavior to plastic deformation. In the further course of the tensile test, the force increases and the test piece again is strained uniformly along its length. At the point of maximum force, a neck develops, and all subsequent plastic deformation is confined to this neck until fracture finally occurs there. 잭싱은 생기긴 하는데 거의 안 생기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툭 끊어지는 이런 형태가 보이고 있죠. As a common substitute for the yield strength, the 0.2% proof strength is used. It is the stress that causes 0.2% of plastic deformation in the material. And this is the way to calculate it. First of all, the elongation that corresponds to 0.2% of strain has to be computed. For an initial gauge length of 100 mm, the result is 0.2 mm. In the force elongation diagram, a straight line parallel to the elastic line is drawn through the offset point of 0.2 mm of elongation. The force at the intersection point of the offset line with the force elongation diagram is designated as Fp 0.2. This is the force that causes a plastic strain of 0.2%. The 0.2% proof strength, Rp 0.2, is equal to Fp 0.2 divided by the original cross-sectional area S0. Tensile strength, percentage elongation after fracture, and percentage reduction of area are calculated in the same way as in the first test.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계속 어차피 또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 이걸로만 보면 좀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올라와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상위 항복점 이게 항복점이니 이걸 그냥 항복 응력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복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쭉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럼 항복 응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는 이제 변형률 이 길이인 거고 길이 수준으로 잡은 거고 실제로는 변형률이 이제 0.2%가 되도록 0.2%가 되는 지점까지 딱 옮긴 다음에 거기서 라인을 꺼요. 여기서부터 0.2% 되는 지점에서 라인을 쭉 끊는데 어디로 끊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당연히 이 두 개가 평행하다고 했죠. 평행하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이 요게 0.2%가 될 거고 그게 만나는 이 지점을 이제 일드 스트레스로 잡자. 근데 일드 스트레스인데 다만 어떻게 했냐면 0.2%를 오프셋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렇게 오프셋 한 거죠. 그래서 옵셋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보통 그걸 이제 프루프 스트레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났네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유명한 영상이고, 그래서 지금 요 뒤쪽 부분에서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상항복점이 있고 여기 하항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퍼 일드 포인트고 로어 일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하항복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항복응력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상항복점은 이제 좀 이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항복점을 쓰게 되고, 아까도 봤지만 이제 하항복점에서는 이제 이 밴드 전체가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면서 이제 소성 변형들이 일어나면서 이거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항복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브리틀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네킹이 없이 나온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브리틀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철, 유리, 석재 등인데, 이 재료들의 파괴 단면을 대개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져서 나와요. 이렇게 위에 있는 덕타일 재료, 연성 재료들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죠. 그죠? 지난번에 그 경사면 응력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45도 형태로 뛰면서 이렇게 45도 정도로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힘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 부분은 전단 응력이 최대가 되는 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힘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끊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수직 응력이 가장 최대일 때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덕타일 재료라고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줬던 두 개 그림에서 첫 번째 거는 이제 구조용광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저탄소광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끊어진 형태예요. 책에서 보면은 365페이지, P365페이지에 이 두 개가 이제 항복점에서의 이 현상들이 다른 거죠. 이 부분이 이건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복점이 관찰되지 않는 합금강에서는 그러면 항복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오프셋 항복을 쓴다는 거예요. 오프셋 일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0.2%니까 0.00이겠죠. 변형률로 보면.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 라인하고 평행하게 라인을 끊고, 그래서 만나는 점을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시그마 y로 잡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옵셋 응력, 항복 응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내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다른 데서 프루프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이제 내력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저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항복 응력이라고 하면 되게 0.2% 옵셋을 많이 쓰고, 약간 취성 쪽 재료들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0.2%가 넘어갈 거의 파괴까지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0.02%를 쓰기도 해요. 그건 내가 밝혀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제가 과제를 내긴 낼 건데, 이 과제에서 뭐냐면 이렇게 실험한 데이터를 줄 거예요. 실험한 데이터 조금 전에 이제 UTM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주면 이걸 가지고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에서는 0.2% 옵셋을 써서 실제로 값을 구하는 거죠. 값 구하기. 이 숙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 실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엑셀로 하면 되니까 엑셀을 잘 쓰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계 쪽에서
기계 쪽 공학을 했다라고 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계 쪽 공학을 했다고 하면 이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재료 실험에서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재료의 물성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물성치의 대표적인 것은 항복 강도. 왜냐하면 설계를 한 입장에선 소성 변형이 되지 않을 때까지가 언젠지,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강도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신율도 필요한 거고, 이런 가공 경화 계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얻는 방법은 당연히 인장 시험이에요. 그러면 인장 시험을 하려면, 여러분 가서 하려면 시편이 필요하겠죠. 인장 시험을 의뢰를 하던, 이런 다른 학교의 기관에서 의뢰를 하던, 회사 내에서 직접 하더라도 일단 뭐가 필요해요? 시편이 필요하죠. 시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을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요즘은 물론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이렇게 다 그려주긴 하는데, 이 재료들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구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필요했던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직접. 그래서 이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에서 이제 연신율이 나왔었는데, 연신율은 아까 전에 이제 나왔었죠. 이제 완전히 파괴가 끝난 다음에, 파괴가 끝나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가보면, 아까 전에 파괴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요 그림이 되겠네요.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완전히 이 파괴가 끝난 다음에, 파괴가 끝난 것을 뽑아서 다시 이렇게 딱 묶으면, 이렇게 끝난 다음에 딱 가져다 댔다는 이야기는, 이 상태는 뭐냐면 지금 보면 탄성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은 순수하게 소성 변형만 남는 거죠. 지금 이대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시험 끊어지기 직전까지 시험 장치에 걸려 있던 그 선도나 이 상태에서는, 이 안에는 이제 탄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끊어지고 나면 탄성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 순수하게 소성 변형만 남은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길이 대비해서 이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라고 했는 게 이제 연신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원래 거 대비해서 이 부분의 단면적도 줄어들겠네요. 원래 A0였는데 단면적이 줄었겠죠. 그죠? 이 부분에 D를 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구했던 거 보면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D를 구했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D를 구해서 이렇게 하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대비해서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는지 라고 했는,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단면 감소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신율, 그러니까 이제 L0분의 브레이킹 됐을 때 길이 빼기 원래 길이, 이제 늘어났을 거니까 양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파단시 최종 길이고, 이게 아까 전에 봤던 구조용 강제 같은 경우에는 한 21%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봤을 때 보면, 여기서 보면 끊어졌을 때 이 선도로 보면 0.025인데 이게 일레스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이 연신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구조형광 같은 경우에는 한 21%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21%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단면 감소율은 A0분의 A0-AB 파괴될 때, 이렇게 보면 당연히 단면적 줄어드니까 이제 빼지는 형태가 될 거고, 초기 단면적하고 최종 파단됐을 때 단면적을 하면 구조용 강제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변형을 하죠. 그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책에 보면 이런 선도가 있는데 인장 압축 시 선도가 있어요. 인장 압축 시의 선도. 인장 압축 시의 선도는 우린 지금 좀 전에는 여기에 있던 이 인장 부분만 그렸는데 이거를 재료에 따라서 이제 압축을 하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제 원래 인장 압축을 이제 재료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금속을 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냥 아까 했던 구조용 강이던 이런 금속을 쓴다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나 비슷해요. 물론 이렇게 반복하면 약간 히스테리시스를 띠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이제 재료 특성의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항복 강도나 이렇게 올라가는 한 번에 가는 시그마 U 값이나 마이너스로 가서 압축을 해서 하는 값이나 이제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많죠. 그렇게 금속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콘크리트는 안에 이렇게 모래, 자갈, 시멘트들을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부 이런 기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인장할 때는 굉장히 짧게 끊어져요. 인장할 때는 인장에 약하죠. 인장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다가 이제 철근을 넣게 되죠. 철근을 넣어서 이 인장 부분은 철근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이 콘크리트가 담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압축으로 가져오면 이제 변형률을 반대로 이렇게 넣으면 이 구간이 이 처음 시작은 이 라인은 똑같아요. 일정하게 이 기울기는 탄성 기울기 때문에 똑같은데 이 구간이 인장보다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길고 이제 압축 시에 이 극한 강도가 인장 시의 극한 강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형 구간은 똑같고 이게 훨씬 더 큰 게 당연히 여기 있던 기공 같은 것들이 이제 철근이 이게 없으면 철근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근이 없으면 이런 기공들이 인장 시에는 기공이 있으면 이 우리가 링크에서 구멍 뚫려 있는 채로 인장을 줬을 때 이 최대 응력 여기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만큼 뺐던 거 기억나죠? 여기는 힘을 못 받으니까 이런 기공들이 다 힘을 못 받는 상태들이 돼버리는 거여서 그래서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 값은 작고 압축이 될 때 누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누를 때는 이건 영향을 안 준다고 했죠. 여기서 누르면 이런 기공들이 압착이 돼서 힘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미세 공동이나 균열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장에서는 영향을 주지만 압축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그래서 압축이 인장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이런 재질에서는 이런 미세 공동 균열 등이 압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에서의 강도가 인장에서의 강도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꼭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래서 지금 후계 법칙하고 지금 뒤쪽에는 탄성, 소성, 거동하고 피로 반복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후계 법칙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아마 과제는 여기서부터 9.2번부터 나중에 다음 주 과제는 지금 9.6장까지 여기 저희 책에서 봤을 때 주로 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A4 용지 한 장에다가 하지만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재료의 특성들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어떤 공식이 아니고 재료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돼요. 그대로 외우고 책도 다시 읽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을 직접 요약을 해서 그걸 이제 책 앞쪽에다가 이제 A4 용지로 한 장을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계속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런 것이 이 부분만 보면 되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걸 붙여놨는데 책 앞쪽에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요약을 해서 붙여 놓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료2 할 때가 되던 다음에도 재료 각 책을 보면 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이 책 전체를 읽는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요약해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숙제로는 그 부분을 요약하는 걸로 내겠습니다.